저는 무슨 정치적 노림수, 무슨 투사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 재판이 설사무죄가 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로 됐으면 거의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상태인데 그냥 단지 하소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주일에 재판을 4번 한다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벌 세워주는 거예요. 벌 서는 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이 재판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변호인들이 제대로 된 변론 준비를 하면서 이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나는 빨리 이 재판을 형식에 맞춰서 그냥 대강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건지 라고 지금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약간 뒷북치는 분위기예요. 이 변호인들이 전원 사퇴한 거. 사실은 그 전에 진짜 얘기했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재판은 없다. 이거는 인권 침해다. 우리는 이런 재판에 변호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렇게 늦게 전원 사퇴하고, 저는 약간 뒷북치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노희찬 이분이 국감장에서 왜 바닥에 누웠다 뭐 지금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우리 정치 수준이 내가 최하라는 건 내가 알았지만, 제가 알았지만, 이건 정말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면 재소자의 방을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그 방 수준으로 만들어주자라고 차라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 침해라고 제소해야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준들, 그런 데서 어떻게 교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의정원을 좀 임명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 나가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화방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나서 이분들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러면은 국감장이니까 예산을 법무부에 엄청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하고 구치감을 굉장히 좋게, 구치소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하지도 않고 희화시키잖아요. 희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영하 변호사. 네, 처음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등장했던 그 시점부터 이건 아닌데 했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이건 아닌데예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진정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변호사라면 빨리 그만두세요. 그리고 진정 정말로 좋은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게 하고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이제 정치적 의미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조언 아무리 해봤자 그건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이제는 법적인 조언을 제대로 받으셔서 그냥 개인으로서, 피고인으로서 정말 그런 재판을 받으셨으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지금 1심의 형사재판 이 뇌물 사건의 그 내용을 아주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회장은 합병을 포함한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포괄적이고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적인 증거에 의해서 포괄적이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변호인들은 속으로 이거 쾌지를 부르는 거 아닌가. 이재용 부회장 측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합병은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였고 정당한 거였습니다. 굳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이고 뭐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기본적인 논지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민사 판결에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합병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뇌물죄의 근간을 막 흔들 수밖에 없죠. 예. 우리 김근식 교수님한테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김근식 교수님 얘기를 지금 집중해서 들으면서 무지하게 실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한 번 속았어요. 국민의당한테. 다 아시겠지만 난 대선 때 국민의당한테 한 번 속았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게 손을 이런 식으로 내밀까? 이거는 이제 두 번 속지 않겠다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 나쁜 의도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바른정당하고 지금 그 한국당 보수 전체가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선 때요.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그 중요한 순간 그 대선에 보수 쪽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몰라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합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중도의 길로 가라. 올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방송에서도 수차례 저도 얘기를 했고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당 입장이었고 안철수 후보 근데 입장이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 입장이에요. 왜 못해? 아니 입장인데 그 얘기를 빨리 거죠. 말하라니까 어떻게 했냐면 겨우 한다는 말씀이 진짜 한다는이에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당선되면 제가 집권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에게 부탁해서 경제 분야 맡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실망했는지 몰라요. 타이밍도 놓치고 이 워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연합해라, 후보 단일화해라, 안철수 후보랑 해라, 국민의당이랑 해라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안철수 후보의 뒤에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런 세력하고 어떻게 후보 단일화 내지는 연대할 수 있겠나. 박지원 대표와 그 호남의 국회의원들 그분들은 햇볕 정책의 100% 계승자들이고 심지어 초대 평양 대사 이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선에서 지금 대통령이 조금만 잘하면 되는 그 중요한 지점에서도 국민의당 사람들 또 안철수 후보 말고 국민의당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남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못한다고. 근데 그 반대하던 호남표가 갑자기 그럼 지지를 합니까? 그 지지를 했다는 이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은요.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지금 전혀 다른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 여기서 국민이라는 게 다 자기 입장에서 다 국민이에요. 국민이 다 달라요. 대한민국 국민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숫자만큼 아니면 정치 평론하시는 숫자만큼 국민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사실은 이 공론화위원회, 무슨 개혁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 그 위원회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위원회 정부라는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배운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직권남용죄를 피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책임을 다 위원회에다 돌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그냥 다 그쪽에 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거 정말 다행인데 문재인 정부를 살려줬다. 나중에 후일에 직권남용죄를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 위원회 정말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호주 정부가 2020년부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그 지원하던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재생 전기 확충에 치중을 했더니 전력 공급 그 안정성이 너무 떨어졌고 가정 전기료가 10년 사이에 63%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부터 신재생 확대 정책을 펴왔는데 결국 탈원전 얘기죠. 그 후 전기료가 71%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 급등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이제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온타리오주의 그 7만 명 이상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만 봐도 이런 시행착오를 다른 나라에서 막 겪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고 막 그들이 한 시행착오를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나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살려줬다. 이번에 국감에서 아주 저는 이
주목해서 봤던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13일 날 그 경찰청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이때 야당 의원들이 욕을 합니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성향, 이름 이런 거 다 대라. 제출해라. 회의록도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는 국감 거부라고 본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저도 참 놀랐는데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으로 구성돼서 19명 중에서 15명이 좌파 진영이다. 경찰개혁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장악위원회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원회인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청문 절차 대용으로 이런 식으로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 일반 민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00% 법적인 기속력 주는 것처럼 그 결정에 따르겠다?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공론화위원회 나오는 결정대로 따르겠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됐을 때 그 전에 이제 의장하셨던 그런 원로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랬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할 때는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뒤에 가서 막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뭐냐, 이렇게 막 막말을 하고 그럼 뒤에 가서 같이 어깨동무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서로 증오해요. 진짜로. 그래서 인사도 안 해요. 쳐다보는 것도 완전히 멸시적인 눈으로 서로 상호간 쳐다를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는 거의 뭐냐면 이게 통합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나누고 신사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남과 북이